아버지의 주먹이 내 얼굴을 강타했을 때 별이 튀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55명의 친척이 가득한 식당에 울려 퍼졌다. 단 몇 초 동안 정적만이 흘렀다. 그리고 그 다음 내 동생 현우의 웃음소리가 칼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지도 내게 달려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미소 지었을 뿐이었다. 잘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손을 털며 마치 더러운 무언가를 만졌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넌 그럴 만했지. 입안에 피맛이 돌고 55쌍의 눈이 날 내려다보며 판단하는 그 순간 나는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달았다.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보기 싫어하는 거울이었을 뿐이다. 내 이름은 지훈이다. 32살.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 가족은 평생 나를 희생양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그들이 내 공개적인 굴욕을 축하하던 그 밤, 그들은 몰랐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이미 2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자마자 나는 그들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3통의 전화를 걸 것이다. 그 초대장은 6개월 전에 도착했다. 고급 크림색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언니 민정은 언제나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겼다. 내용보다 외형에 더 집착하던 사람. 지난 반년 동안 가족 중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문자 한 통조차 잘 지내? 라는 형식적인 인사도 없었다. 내가 그 집을 마지막으로 떠난 날 민정은 나에게 소리쳤다. 너만 잘난 줄 알아? 현우의 말도 안 되는 컨설팅 사업에 투자 안 한다고. 그날 밤 쾅 닫히는 문소리와 날 향한 비난이 내 귓가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대장.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지훈아, 우리와 함께 특별한 가족 모임에 참석하길 바란다. 오후 3시 가족의 집에서 사랑을 담아 민정. 사랑?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긴장해서가 아니었다. 억눌러 온 모든 것들 때문이다. 말하지 않았던 말들, 용서받지 못한 일들. 낡은 부엌 의자 끝에 앉아 아직 열려있는 초대장을 무릎에 얹은 채 나는 고민했다. 더 아플 것은 무엇일까? 가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돌아가는 것일까? 어느 한쪽에 내 안은 경고하고 있었다.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김없이 연극 같은 냉소적인 무언가가 기다릴 거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쪽의 나는 여전히 묻고 있었다. 악몽을 꾸고 엄마 품에 안겼던 그 아이, 아버지와 함께 차고 바닥을 깔았던 그 소년, 민정의 10살 할로윈 의상을 바느질 해주었던 그 형.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혹시 이번엔 진짜 무언가가 바뀌는 걸까? 마무리는 언제나 친절로 오지 않는다. 내 치료사가 한 말이다. 나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열차표를 예약했다. 오전 9시 5분 출발. 정오 무렵 뉴저지에 도착하는 지역 열차. 옷장을 열어 붉은색 넥타이를 골랐다. 어머니는 늘 그 넥타이가 날 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마치 너무 열심히 팔려는 영업사원 같다고. 그래도 나는 맸다. 여정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다. 복도 건너편 스타벅스 냅킨으로 눈물을 닦는 여자. 나는 묻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유를 품고 살아간다. 도착했을 때 동네는 여전히 잘 정돈되어 있었다. 가지런한 잔디, 똑같은 차들이 똑같은 진입로에 놓여 있었다. 하얀 현관문 계단을 오르자 내 목을 조이는 듯한 뭔가가 눈에 띄었다.
현관 위 작은 나무 팻말. 민정이 그것을 바꿨다. 예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블랙우드 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족이 우선이다. 언제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은 남자가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지훈입니다. 나는 감정 없이 대답했다. 그는 화면을 몇 번 두드리고는 안으로 들어가라 손짓했다. 따뜻한 포옹도 엄마가 늘 해주던 반가운 악수도 없었다. 오직 형식뿐이었다. 집 안에는 구운 칠면조와 로즈마리 향이 익숙하게 감돌았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곧 나는 벽 옆에 붙은 좌석 배치도를 보고 그 감정도 사라졌다. 민정은 상석에, 엄마 옆에는 현우, 그 옆은 아빠, 반대편 구석 손님, 좌측 끝 손님, 이름도 없이 그냥 손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걸 삼키며 나는 또 다른 직원에게 외투를 건넸다. 가족이 아닌 직원에게.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구도 지훈아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본 익숙한 얼굴은 민정이었다. 그녀는 배우처럼 등장했다. 팔을 벌리고 완벽하게 연출된 미소로 입을 열었다. 자, 누가 왔는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두가 고개를 돌리게 만들 만큼 컸다. 억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퍼졌다. 아버지는 안락의자에서 가볍게 손을 흔들었지만 몸을 일으키진 않았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을 지나가며 달걀 요리를 집어들었다. 나는 조용히 뷔페 테이블 뒤편에 유일한 빈자리에 앉았다. 벽난로에서 가장 먼 자리였다. 손을 모아 무릎 위에 두고 어색함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화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피해 흘러갔다.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오갔고 현우가 승진했다는 이야기, 누군가의 아들이 코넬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자랑이 이어졌다. 단 한마디도 나를 향한 말은 없었다. 칠면조 요리가 식탁에 오른 건 오후 4시가 조금 못된 시점이었다. 겉은 완벽하게 구워졌고 속재료에서는 씹어 살 때 엄마가 몰래 오븐 속에서 조금씩 떼어 먹던 그 냄새가 났다.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 와인잔이 들어 올려지는 모습,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내가 크랜베리 소스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그 분위기를 감지했다. 내 손이 닿기도 전에 사람들의 시선이 식탁 상석으로 향했다.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삐걱이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와인잔을 포크로 1번, 2번, 3번 가볍게 두드렸다. 클린.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다시 1번, 클린. 이번에는 확실하게. 모두가 그 소리에 반응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나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멀리서가 아니었다. 스쳐가는 눈빛도 아니었다. 바로 나를, 똑바로.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건배사가 아니었다.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엄마는 완벽하게 조율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여러분, 디저트 전에 감사와 가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식당 안은 다시 고요에 잠겼다. 포크 하나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았다. 너무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거운 무언가가 서서히 꿈틀거렸다. 엄마는 식탁을 향해 팔을 벌렸다. 이 식탁을 둘러보면 충성심이 보이고 전통이 보이고 존중이란 것은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가족이 보입니다.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단 몇 초였지만 충분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느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를 되새겨야 할 때가 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형식적인 반응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현우는 미소 짓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그 잔혹한 웃음. 새로운 괴롭힘을 찾아낸 아이의 만족감 같은 표정. 엄마는 한숨을 쉬며 속삭이듯 말했다. 가끔은 자식 중 누군가가 그것을 잊지. 가벼운 웃음이 퍼졌다. 내 와인잔은 그대로였다. 나는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겸손은 미덕입니다. 성공은 거만함에 물들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가족은 의무가 아닙니다. 잠시 멈춘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건 명예입니다. 이젠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방 안에 누구나 그녀가 누구를 두고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돈으로는 뿌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사랑도 존중도 살 수 없지요. 다시 웃음이 터졌고 현우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박수를 쳤다. 천천히, 조롱하듯. 이번 게 최고였어, 엄마. 민정은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마치 조각상처럼. 내가 자주 게임을 하고 생일 파티를 열던 그 방은 이제는 내 굴욕을 무대 삼아 연출된 연극장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의자를 뒤로 밀고 말없이 냅킨을 접시에 내려놓았다. 조용히 두 걸음 걸었을 때 그것이 일어났다. 손바닥이 내 얼굴에 날아와 닿는 소리가 총성처럼 방 안에 울렸다. 왼쪽 뺨이 타오르듯 아팠다. 한순간 나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엄마였다. 손가락을 편 채로 눈은 놀람이 아니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당 전체에서 숨죽인 듯한 숨소리가 퍼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내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잘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엄마를 봤다. 내가 알던 얼굴들. 지금은 낯설고 부끄러워하고 일부는 만족해하고 있었다. 현우는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지만 일어서진 않았다. 민정은 와인을 다시 한 모금 마셨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그리고 나는 울지 않았다. 말없이 그 방을 나왔다. 천천히, 연극 같은 제스처도 없이 그냥 걸어 나왔다. 시나몬 향이 감돌던 복도를 지나 내 사진이 빠진 가족 사진들 옆을 지나 고등학교 때 만든 나무 옷걸이를 지나 하얀 대문을 열고 나왔다. 11월에 찬 공기가 화끈거리는 뺨을 때렸다. 하지만 나는 손을 가져다 대지 않았다. 그 고통은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증거였다. 나는 현관 계단에 앉았다. 낡은 나무가 허벅지를 받치고 정적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조차 없었다. 심지어 가식적인 말 한마디도. 그때 그것이 나를 강타했다. 칼날처럼 날아드는 진실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감각. 나는 가족을 잃은 게 아니었다. 가족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내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이름들. 어둠 속에서 불을 켜듯 하나씩 반짝이며 떠올랐다.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한 번, 두 번 신호가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낮고 침착하고 지혜로운 목소리.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부엌 조리대에 기대 섰다. 그 모서리가 내 척추에 눌리는 감각이 선명했다. 도연, 나는 조용히 말했다. 때가 됐어.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는 역시 조용한 어조로 대답했다. 상황이 심각해졌겠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년 전에 얘기했던 비상계획. 지금 발동해야 해. 신탁 동결, 전면 시행. 법원 명령도 바로 준비해. 그들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전부 막아야 해.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어머님 이름으로 지정된 후경원은 유효해. 건강 회복 중일 때 등록했던 서류 말이지. 그녀는 그걸 해제할 줄 몰랐고 네 아버지는 그걸 점검할 생각도 안 했겠지.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난 여전히 합법적 보호자야. 그럼 등록하겠다. 그리고 지훈, 도연이 말했다. 내일 아침부터 발효된다. 조용하게. 언론엔 노출되지 않게. 당연하지. 나는 통화를 그 자리에서 끝냈다. 덕담도 운도 없었다. 오직 묵묵한 이해만이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조리대에 올려놓고 거실로 향했다. 내 집은 소박했다. 방 2개, 나무 바닥, 아직 책 냄새가 배어있는 책장이 있는 공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었다.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은 오직 내 손으로 만든 공간. 창밖으로는 프린스턴시의 불빛들이 조용히 반짝였다. 세상은 고요했고 마치 큰 폭풍 전야에 숨죽인 순간 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켰고 두 번째 번호를 눌렀다. 지훈? 여성의 목소리. 거칠고 단단한 톤. 시간을 보았다. 자정이었다. 미안해. 늦은 시간에. 이 시간에 전화했다는 건 심각하다는 뜻이겠지. 나는 화면 속 바탕화면 폴더를 열었다. 이름은 선을 넘을 때를 위하여였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장부, 수기수표, 펜으로 휘갈겨 쓴 자금 흐름 기록. 후원자 자금을 횡령해서 민정의 신생기업과 현우의 실패한 투자에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어. 방금 사진 보냈어.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범죄야.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건 훈계가 아니야. 진실이야. 그녀는 짧게 숨을 쉬며 대답했다.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할게. 오후까지 보고서 보낼게.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앉았다. 처음으로 어깨가 의자에 닿는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한 자세로 버티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세 번째 전화는 가장 짧았다. 창가로 걸어가 휴대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 한 번만에 들려온 목소리는 한숨처럼 조용했다. 좋아, 말해봐. 그 정도라면 확실히 굉장한 정보겠지. 나는 기초재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불렀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숫자만. 이어서 몇 달 전 미리 준비해놓은 드롭박스 링크를 보냈다. 백업 파일, 스캔본, 문제 있는 지출, 심지어 부모님의 사무실 네트워크 보안 로그까지 포함된 폴더. 그녀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48시간 내에 소환장 확인할 거야. 라고 짧게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문 옆에 서 있었다. 프린스턴 너머의 도시는 어두웠고 고요했다. 그 속에서 내 모습이 창에 비쳤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늙어 보이는 얼굴. 피곤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눈빛. 나는 차를 끓이러 주방으로 갔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다.
카모마일 티, 꿀 한 방울, 손잡이가 부러졌지만 버릴 수 없었던 파란 컵. 물이 끓기 전 기억이 떠올랐다. 2년 전 집엔 소독약 냄새와 회복을 기원하는 꽃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복부 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나는 보스턴에서 날아와 그녀를 돌봤다. 아버지는 거의 집에 없었고 현우는 라스베이거스에 있었다. 민정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러 잠깐 들렀을 뿐이었다. 결국 나 혼자였다. 내가 붕대를 갈고 뼈 육수를 끓이고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도우며 그 밤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든 밤, 나는 암호화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 서명, 문서, 승인들. 그때는 그걸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혹시 몰라 저장한 것이었다. 유리 뒤에 비상망치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주전자가 딸깍 소리를 내며 끓었다. 나는 찻잔에 물을 따르고 책장 옆 테이블에 앉았다. 증기처럼 올라오는 차향을 바라보며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건 예전의 나였다. 분노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지금의 이건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어 했다. 조롱하고 경고의 상징으로 삼기를 원했다. 말 잘 듣는 자식은 침묵을 지키길 바랐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나의 무기였다. 나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노트북을 닫고 빈 방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기다릴 시간이야. 27시간이 지난 뒤 가족의 자산은 공식적으로 동결되었고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주방에서 작은 냄비에 오트밀을 천천히 저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큰 글씨가 떴다. 벨이 2번 울린 뒤 나는 받았다.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신탁에 문제가 생겼다. 분기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행에 문의했는데 거절됐다고 하더군. 네가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위기감이 없었다. 오직 불편함만이 묻어 있었다. 마치 늘 그래왔듯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짜증내는 사람의 태도.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오트밀을 그릇에 옮겨 담고 계피를 뿌렸다. 식탁으로 걸어가 앉으며 말했다. 아니요. 침묵이 흘렀다. 확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그는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겠네요. 내가 가진 후경원은 아직 유효하고 그걸 지금부터 행사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2번째 전화는 내가 첫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왔다. 현우였다. 음성 메시지.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 4번째 메시지가 왔을 때 내 전화는 식탁 위에서 진동으로 덜컹거리며 움직였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내린 후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너 진짜 잘난 척하더니 이제는 아주 완전히 돌아섰구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돈줄을 막아놨다고 힘이 생긴 줄 아냐? 우리가 너를 키웠다고. 먹여주고 입혀줬다고. 다음 메시지. 이게 네가 원하던 거냐?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내 목표였던 거냐? 자랑스럽냐? 네가?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단지 커피잔을 돌리며 창밖의 고요한 거리를 바라봤다. 2시간 동안 조용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민정의 후원 자금 지출 내역에서 문제의 날짜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사업 자금이 재단 계좌에서 흘러나간 흔적을 정리했다. 오전 11시 23분 민정이 전화했다. 벨이 한번 울리자마자 나는 무음으로 전환했다. 통화는 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곧 부재중으로 표시되었다.
이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숨이 가빠져 있었다. 익숙한 오만함 대신 완전히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 결제 안 됐대. 예약된 장소에서 연락 왔어. 아빠도 엄마도 아니고 나한테. 배경에서는 남자가 무언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약혼자인 찬우였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 가족단체 채팅방에 한 줄을 남겼다. 그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오후 무렵 미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장소, 꽃집, 케이터링 전부. 재단 보조 계좌에서. 지금은 모두 동결됨. 이어서 로즈가 메시지를 보냈다. 공급업체들 전부 빠져나가고 있어. 소문 퍼지고 있음. 나는 그것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명확함이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목소리는 냉정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넌 우리를 모욕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엄마가 스스로를 모욕하신 거예요. 넌 내 여동생의 결혼식을 망쳤어. 그녀는 단호히 말했지만 나는 지지 않았다. 아니요. 민정이 자선재단에서 돈을 훔쳤고 시스템은 그것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나는 해킹도 하지 않았고 법도 어기지 않았어요. 단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한동안 그녀는 침묵했고 그 후 낮게 중얼거렸다. 넌 늘 어려운 애였어, 지훈.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고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엄마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었겠죠.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번엔 가슴이 뛰지도 않았다. 차분했다. 결정된 일일 뿐이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발신번호 표시 없음. 짧은 숨소리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훈아,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그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다. 나 맞이야. 예전에 이모님이랑 같이 일했잖아. 나는 휴대전화를 단단히 쥐었다. 그 이름, 세실리아 이모. 10년 전 가족 사진에서 조용히 사라졌던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맞섰던 사람. 모두가 자연사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난 어떤 걸 보관하고 있었어. 세실리아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지훈이에게 전해달라고 했거든.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그녀는 내게 뉴요크 카운티 기록 보관소 4층 맨 끝방으로 오후 4시 반까지 오라고 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하늘은 잿빛이었고 빗방울은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렸다. 와이퍼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왔다 갔다 했다. 건물 안은 적막했고 종이 냄새와 오래된 관공서의 정적이 섞여 있었다. 마지는 예전보다 작아 보였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작은 서랍에서 은색 상자를 꺼냈다. 이건 세실리아의 보험이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 그 안에는 라벨도 없는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와이파이 연결하지 마. 절대. 날 믿어. 그 안에 뭐가 있죠? 나 아버지의 진짜 모습에 대한 증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커튼을 닫고 오래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인터넷도 끄고 블루투스도 비활성화했다. 철저히 오프라인. USB를 삽입하자 검은 화면이 잠시 떴고 이어서 파일명이 나타났다. 세실리아 오디오 2011 April 19th.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뿐이었다. 그리고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아, 계획은 이렇게 하지. 가족 신탁이라고 부를 거야. 겉보기엔 완벽하게 보이게. 또 다른 목소리. 어머니였다.
국세청이 알아차릴 거야.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실제 자산은 유령 회사로 옮겨. 그리고 거기서 새 신탁으로 넣는 거지. 아이들 이름으로. 서류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코드는 현우만 알고 있어. 딸들은 알 필요 없어.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가 웃었다.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얘는 그냥 정의감에 빠져서 정신없을 테니까. 나는 재생을 멈췄다. 숨이 멎은 듯한 느낌. 마치 날카로운 유리를 삼킨 것처럼 가슴이 아렸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제외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이용한 것이었다. 내 이름, 내 신분, 내 침묵. 나는 무관심한 자식이 아니었다. 나는 미끼였다. 나는 곧장 도현에게 전화했다. 서명 위조, 자금 횡령, 전자사기. 이 정도면 형사사건이야. 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공개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정 무렵 나는 그 녹음 파일을 세 사람에게 보냈다. 도현, 국세청 내 연락 담당자, 그리고 민정. 5분도 지나지 않아 민정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게 대체 뭐야? 노트북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날카롭고 성급한 벨소리. 현관의 문구멍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여전히 그 단정한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고 손에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였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휴대전화를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진짜였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너를 이기적이라고 했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족이 되기 싫어해서 떠났다고. 그런데 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난 상상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의자에 몸을 굳게 세운 채 앉았다. 14살 때 엄마가 말했어. 지훈이는 우리랑 달라. 중요한 일은 절대 말하지 마. 그 이후로 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된 거야. 내 가슴은 조여들었다. 내가 엄마의 총애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난 그냥 유용한 존재였어. 가족의 얼굴이었을 뿐. 가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도 선택할 수 있어. 아무 일도 없던 척 계속 숨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같이 모든 걸 밝힐 수도 있어. 그녀는 침묵했다. 그렇게 되면 나도 관련된 게 되는 거야. 다 드러나겠지. 그래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난 괴물들을 보호했어. 네가 필요로 하는 거 다 도와줄게. 서명도 할게. 순간이 지나갔다. 조용하고 부서지기 쉬운 시간. 그러다 그녀의 전화가 진동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다. 아빠가 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어. 네가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신탁 접근을 막으려고 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하지도 과장되지도 않게. 내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준비가 됐기 때문이다. 재판의 시간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2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정오 무렵 법원에 도착했다.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인도에 반사된 빛이 세상을 조금 더 차갑게 보이게 했다. 나는 말끔한 서류 가방을 들고 변호사의 뒤를 따라 법원 측문으로 들어갔다. 기자는 없었다. 아직은. 베르겐 카운티 법원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복도는 발소리와 변호사들의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비번 법정 내부는 인위적으로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이 사라진 공간, 그에 걸맞는 상황이었다. 맞은편엔 그들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어두운 석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붉은색 넥타이를 완벽하게 매고 있었다. 경고처럼. 어머니는 진주색 옷을 입고 똑바로 앉아 있었다. 나를 보지 않았다. 현우는 팔짱을 낀 채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 칼튼 메리슨 은으로 된 커프스를 손목에 맞추며 공허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쪽도 자리를 잡았다. 재판장 윌포드 판사는 6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흰 법복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입장했다. 그녀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본 법정은 앨런 배구드 씨가 제기한 가족 신탁 자산 동결 해제 요청 긴급 청원을 심리합니다. 당사자 전원 출석했음을 확인합니다. 칼튼이 일어섰다. 판사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진행하세요.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고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판사님, 본 청원은 감정에 휘둘린 지훈 배구드 씨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똑똑하긴 하나 청소년기 트라우마로 인한 감정 기복 이력이 있습니다. 내 변호사인 브리스톨 씨는 옆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칼튼은 계속했다. 이번 신탁 동결은 단순히 충동적일 뿐 아니라 복수심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는 분노에서 행동한 것이지 정의에서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이 신탁은 배구드 가문의 여러 세대를 지탱해온 자산입니다. 단 한 명의 주장만으로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재정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동결 해제와 앨런 배구드 씨의 단독 수탁자 복귀를 청원합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뒤로 물러섰다. 판사 윌포드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브리스톨 변호사, 반론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판사님. 의뢰인이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의 정적 속으로 걸어 나갔다. 내 구두 소리가 대리석에 가볍게 울렸다. 나는 단단하게 서서 판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제가 신탁을 동결한 이유는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말의 무게가 법정에 스며들게 두었다. 수년간 나는 왜 서류들이 맞지 않는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왜 내 이름이 중요한 재정 결정에서 계속 빠져 있었는지, 왜 아버지의 서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내 서명까지도 말이죠. 난 아무것도 서명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나는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행동하지 않았어요. 의심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요. 나는 칼튼을 바라봤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의심만 가진 게 아닙니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변호사는 앞에 나와 두꺼운 서류철을 서기에 올려놓았다. 판사님, 핵심 증거 2가지를 제출합니다. 첫째, 지훈 배구드 씨의 서명이 위조된 신탁 문서와 공정된 과거 서명 샘플의 비교 자료. 둘째, 오디오 파일입니다. 이 녹음에서는 앨런 배구드 씨가 명백히 재정 사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세무 조사를 피하려는 내용입니다. 판사 윌포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오디오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해당 통화는 증인의 동의에 합법적으로 녹음되었고 증인은 이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재생하세요. 법정은 숨을 죽였다. 기술 직원이 작은 스피커를 설치하고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 울려 퍼진 건 분명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남은 자산은 민정 이름으로 넘겨. 걘 아무것도 묻지 않아. 지훈은 너무 캐묻지. 그냥 그를 상속에서 제외시켜. 태도만 바꾸게 하면 돼.
계속 귀찮게 굴면 저 멀리 떼어놓는 거야. 세무당국이 조사해도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깨끗하니까. 이어서 들린 건 현우의 웃음소리였다.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아버지의 웃음. 아니야, 나는 그냥 조심스러울 뿐이지. 법정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앞을 향했고 심지어 칼튼의 매끄러운 표정조차 무너졌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턱 근육을 꽉 물고 있었다. 어머니는 바닥만 바라봤고 현우는 등을 젖히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백우드 씨, 이 목소리가 본인입니까?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네, 내가 했을 수도. 예,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들며 말을 끊었다. 충분합니다. 그녀는 서기에 눈짓했다. 청원 기각. 백우드 가문의 신탁자산 동결은 전면 유지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사기 및 위증 혐의에 대한 연방당국의 즉각적 조사를 위해 이첩됩니다. 앨런 백우드 씨, 엘렌 백우드 씨, 현우 백우드 씨는 7영업일 이내에 전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칼튼이 일어나려 하자 판사는 손을 들며 제지했다. 이건 협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 종료, 망치가 울렸다. 마치 무언가를 끝내는 총성처럼 단호하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겼고 끊기지 않는 움직임으로 복도를 걸었다. 내 뒤에서 아버지가 의자를 밀며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고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을 향해 날아왔다. 이긴 줄 아는 모양이지. 나는 걸음을 멈췄고 천천히 돌아서 그를 바라봤다.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주먹은 불끈 쥐어진 채였지만 이제 더는 말할 수 없었다. 오늘만큼은. 밖으로 나왔을 때 빗방울은 멈춰 있었다. 하늘은 아직 흐렸지만 공기에는 어딘지 가벼운 기운이 감돌았다. 폭풍이 완전히 밀려오기 직전의 정적 같은 무언가가 바뀔 것을 예고하는 공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법적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첫 번째 타격은 이틀 후에 찾아왔다. 정확히 아침 7시 36분. 테니플라이어의 나무 위로 해가 간신히 떠오르던 순간이었다. 현우가 현관문을 열자 파란색 바람막이를 입은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국세청 연방집행팀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 시간 나는 프린스턴에 있었고 전화 진동이 울렸다. 도현이었다. 메시지 없이 사진 한 장. 백우드 집 대문 앞 계단 위로 들려나오는 증거 박스들. 각 박스에는 프린트된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속삭였다. 문을 연 건 너희야. 난 단지 거울을 들었을 뿐이야. 테니플라이에서는 패닉이 퍼지고 있었다. 현우의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어머니는 소파에 쓰러져 향수를 찾았다. 아버지는 계단을 내려오며 소리쳤다. 이런 장난 당장 멈춰. 수사 책임자는 조용히 영장을 내밀며 말했다. 이건 연방조사입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지만 수색은 계속됩니다. 현우의 사무실 안은 수술실처럼 차가웠다. 캐비닛이 열리고 USB 드라이브들이 봉투에 담겼으며 노트북이 복제되었다. 그러다 한 요원이 나무 서랍장을 건드리다가 금속성 울림을 들었다. 텅 빈 소리. 그는 서류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벽 뒤에 작은 비밀 칸을 찾았다. 안에는 자주 만져 다른 듯한 가죽 수첩이 하나 들어있었다. 수첩의 각 페이지에는 송글씨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 금액, 송금 코드, 그리고 암호화된 이름들. M01, J91, L73. 우리 형제들의 출생월과 출생연도를 조합한 코드. 해외 계좌로의 송금, 가짜 신탁 간의 자산 이동. 요원이 그것을 보여주자 현우는 웃으려 했다. 그건 단지 세무 전략을 위한 메모일 뿐이에요. 그러나 요원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럼 검찰에게 설명하시죠. 몇 시간 후 요원들은 총 12개의 박스, 2개의 하드디스크, 그리고 그 수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6시 40분쯤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민정이 서 있었다. 청바지와 남색 스웨터를 입고 세라믹 접시를 들고 있었다. 라자냐를 만들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어렸을 때 네가 제일 좋아했잖아. 우리는 거의 말 없이 식사를 했다. 중간에 나는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내어 우리 사이에 놓았다. 어릴 적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민정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그녀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을까? 오늘 그걸 직접 물었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랬더니 날 때렸어, 예전처럼. 그리고 넌? 나는 묻지 않았다. 민정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돌아섰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어. 그녀는 밤 9시가 가까워질 때까지 머물렀다. 그리고 말없이 떠났다. 요구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우편함을 확인했다. 등록된 편지 하나, 크림색 봉투에 송글씨로 5글자가 쓰여 있었다. 진정한 상속자에게 비디. 나는 복도에 선 채 손에 봉투를 든 채로 한참 서 있었다. 봉투를 열자 작은 USB와 함께 편지가 떨어졌다. 할아버지의 필체였다. 이걸 읽고 있다면 지훈아, 넌 내가 되지 못했던 강인함을 증명한 거야. 그는 편지에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꺾고 조용히 만들었는지 모두 지켜봤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별도 신탁, 버몬트의 모든 자산을 내 이름으로 넘긴다고 했다. 피 때문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명확히 보고도 여전히 친절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나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삽입했다. 화면은 검게 멈췄다가 곧 2016년 촬영된 영상이 나타났다. 카메라 속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이걸 보고 있다면 얘야, 그들이 내가 두려워하던 일을 결국 저질렀다는 뜻이겠지. 나는 그들이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봐왔어. 어떻게 내 날개를 꺾고 널 작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나는 조치를 취했지. 버몬트 신탁, 땅, 오두막 전부 내 거야. 원래부터 그랬어. 그 이름으로 무언가를 지어라.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네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듯이 살아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편지와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3주 후 판사는 우리 손을 들어주었다. 기존 가족 신탁은 사기 구조로 선언되었고 할아버지의 지시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내 휴대전화는 뉴스 알림으로 가득 찼다. 백우드 가문 신탁, 법원에서 무효 선언. 지역금융인, 국세청 조사 직면. 카메라 플래시에 얼굴을 가리는 아버지의 모습. 폐쇄된 회사 앞에서 망연자실한 현우의 사진. 민정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고 SNS에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다. 왜냐하면 무시당했던 이가 보내는 침묵은 분노보다 더 깊이 울리는 법이니까. 3주 후
나는 차를 몰고 버몬트로 향했다. 도로는 익숙하게 구불거렸고 나무 사이로 햇빛이 간신히 스며들었다. 목적지는 단 하나였다. 오두막, 내 할아버지가 손수 지은 단순하지만 단단한 그 공간. 도착했을 때 오래된 열쇠는 여전히 자물쇠에 꼭 맞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는 그가 남겨둔 모습 그대로였다. 나무더미는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담요들은 각지에 잘 개어 있었으며 그가 매일 쓰던 머그컵은 창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벽난로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편지를 책장 위, 그가 늘 쓰던 황동 랜턴 아래에 놓았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소유권만이 아니라 의미까지도. 이 공간은 내 뿌리가 되었고 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였다. 나는 곧장 버몬트 신탁을 내 이름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조용한 재단으로 전환했다. 재정교육 워크숍을 제공하고 복잡한 가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소액 장학금을 운영하는 곳. 민정은 말없이 그 여정에 동참했다. 어떤 조건도 명예도 없이. 그녀는 이름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았다. 단지 회계표를 정리하고 재단 회의에서 수풀을 저을 뿐이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의 뺨 때림이나 식탁에 놓인 라자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저 앞으로 걸어갔다. 말 대신 행동으로. 최근 한 18세 여성이 우리를 찾아왔다.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 장학금을 받는데 성공했다. 당신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그녀가 마지막 회의에서 내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네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야. 버몬트는 내 피난처가 되었다. 주말이면 오두막에 머물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재단의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겨울이 되면 눈은 모든 것을 조용히 덮고 세상은 고요 속에 잠긴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살아있다. 때때로 손님들은 나에게 묻는다. 가족 이야기, 뉴스에서 본 그 싸움 말이에요. 그때 정말 싸움이 있었나요? 나는 웃지 않고 차분히 대답한다. 싸움은 없었어요. 단지 진실이 있었을 뿐이죠.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강력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고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제때에 드러나면 된다. 올바른 사람에 의해 올바른 순간에. 복수란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복수는 그들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삶을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높이로. 그들은 내게 내가 문제라고 했다. 내 정직함을 거만함이라 했고 내 원칙을 순진함이라 조롱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다. 친절함과 약함을 혼동한 것이다. 나는 결국 깨달았다. 우리는 친절하면서도 강할 수 있다. 용서하면서도 잊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짓밟히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나는 거울을 보며 내가 누구인지 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된 사람. 복수심에 젖은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한 사람.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소식은 그가 현재 세금 사기로 인해 2년형을 복역 중이라는 것이다. 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집, 아내. 지금은 오하이오의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며 법률 비용을 갚고 있다고 들었다. 어머니는 테니플라이의 집을 팔고 플로리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내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화제를 돌린다고 한다. 이제 그녀의 침묵은 권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끄러움에서 나온 것이다. 민정과 나는 매주 월요일 재단 근처의 카페에서 만난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만들어갈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최근에는 새로 들어온 2명의 장학생에 대해 얘기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역시 배워간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내게 묻는다. 이 모든 고통이 정말 그럴 가치가 있었냐고. 나는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늘 말하던 한 문장을 떠올린다. 때론 네가 가진 힘을 찾기 위해선 지옥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한번 찾고 나면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단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었다. 그 진실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고 이 모든 계획의 진짜 배우가 누구였는지를 밝혀냈다. 그건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연방교도소에서 도착한 평범한 종이 한 장으로 시작되었다. 특별할 것 없는 봉투, 흔들리는 글씨. 발신인은 아버지였다. 편지는 간단했다. 지훈아, 설명해야 할 것이 많구나. 내가 출소하면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떤 다리는 불타야만 하는 법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부인은 떠났으며 자녀의 양육권도 박탈당했다. 지금은 오하이오에서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며 법적 부채를 갚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그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도 분노도 없이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름일 뿐. 어머니는 테니플라이의 대저택을 팔고 플로리다의 소박한 콘도미니엄으로 이사했다. 사람들은 가끔 내 이름을 그녀 앞에서 언급하지만 그녀는 늘 화제를 바꾼다고 한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권력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치와 자기 혐오의 그림자였다. 민정은 여전히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 회계 보고서와 새 장학생에 대한 논의를 나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언가에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허락한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나 또한 다시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일을 이야기했다. 그게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었다. 최근에 한 젊은 여학생이 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았다. 그 아이는 복잡한 가정에서 벗어나 대학으로 진학했다. 그녀는 마지막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난 단지 네 안에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야. 버몬트는 이제 내 집이자 내 중심이다. 그곳의 오두막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단하게 서 있다. 눈 내리는 계절이면 모든 것이 흰 담요처럼 덮이고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 찬다. 그런 날 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다음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재단의 2번째 지점을 열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내 진짜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어떤 날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지훈 씨, 그 가족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그렇게까지 복수해야 했나요?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한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소리칠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없다. 진실은 그저 그 타이밍을 기다릴 뿐이다. 적절한 순간, 준비된 사람을 통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과거는 나를 뒤흔들었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었다. 그들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보다 내 신념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나는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지금 거울을 보면
나는 내가 되길 바랐던 그 사람을 본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된 사람, 연약하지 않지만 친절한 사람, 복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찾은 사람. 그들은 내게 내가 문제라고 말했지만 나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보기 두려워한 거울이었다. 그들이 날 망치려 했던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자유롭게 숨쉬고 있다. 나는 가족을 파괴한 게 아니다. 나는 단지 그 가족이 더는 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뿐이다.